네, 안녕하십니까. 10강 수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강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음식은 정말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연장해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걸 써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아마 많은 음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번 시간에 음식에 대해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음식으로서 글을 쓴 좀 구체적인 어떤 수필이랄까, 그런 글을 통해서 글 쓰는 어떤 기법, 그리고 그 분위기 이런 걸 우리가 함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 중에서 구할 선생님의 글도 있는데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음식들이 조금 낯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듣던 반가운 또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맛집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정말 맛집 투어를 다니면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보면은 전통적인 음식보다는 어쩌면 서양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은 그런 어떤 퓨전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마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중에서 정말 사라져가는 그런 음식들 참 많이 떠올려서 글로서도 많이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안경덕 선생님이 수필과 반죽이라는 글을 써서 수필 쓰기를 이렇게 수제비 할 때 반죽하는 거랑 이렇게 딱 병치를 시켰어요. 그 부분에서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제비를 하려고 번거롭게 일을 벌려놓고 있다. 내가 수필을 쓸 때 제목을 먼저 정하고 소재와 주제를 설정해 구성하는 것과도 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반죽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물기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 조절을 이렇게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소재와 주제도 그 조절을 잘 해야 이제 글이 조금 풀어내기가 수월해진다고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면서 반죽하는 요령에 대해서 또 적었습니다. 자, 반죽하는 요령은 체험이 그 바탕이다. 그런 것을 딸아이가 반죽을 하겠다고 긋고 나선다. 차분하게 잘한다 싶더니 어느새 물기가 많다며 울상이다. 내가 수필을 쓰면서 살을 붙였다가 가지를 치고 하는 것과 아이가 반죽하는 것이 흡사해 보인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하는데 되면 물을 조금 더 붓고 또 붓다 보면 이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질척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밀가루를 또 다시 좀 뿌리다가 뭐 바닥에 흙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몇 번 우리가 요령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수필쓰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역시 뭐 안경덕 선생님 딸아이 반죽하는 건 서툴겠죠. 그래서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해보겠다고 이렇게 참 나서는 용기도 굉장히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필 서기를 지금 뭐 한 20년째 이제 이분도 하는데 쭉쭉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본인이 반죽한 것보다 딸아이는 반죽을 하면 모양이 삐뚤삐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작가가 반죽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앉아 수제비를 끓일 때도 그 반죽을 이렇게 떼어 넣습니다.
떼어 넣는데 어떤 사람은 반죽을 큼직하게 떼어 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숟가락으로 얇게 이렇게 탁탁탁 떼어 가지고 수제비를 끓여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수필도 우리가 쓰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 감동을 주는 그런 찡한 그런 수필을 좋아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독자마다 그런 원하는 수필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하되 또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요. 또 독자는 독자의 어떤 입맛대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죽을 하고 수제비를 끓이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끓이죠.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른 것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것, 뭐 당구 치는 거와 수필하는 게 어떤 점에서 같을까? 그런 걸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장 담그는 매주 담그는 것 같고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도 운동하는 거라든지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영화 보는 거라든지 뭐든지 많이 쓰는데 남이 아마 요거는 안 썼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소재가 있으면 매칭을 잘하면 멋진 또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할 선생님의 음식과 수피를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할 선생님은 대구 분이죠. 대구 매일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주 뭐 로맨티스트고 멋쟁이고 키도 굉장히 180 3cm인가 하여튼 180 몇 cm 이렇게 키도 크신 분이고 맥고 모자를 잘 쓰시고 어쨌든 글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글에서도 유머와 위트와 해학과 그리고 감동과 아주 막 글이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독자층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구할 선생님은 음식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에 연재도 쭉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뭐 잊지 못할 어머니의 손맛이라든지 그런 부제목으로 책도 내시고 가장 최근에 내신 글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문득 그대하는 그런 책도 내시고 그래서 구할 선생님의 우리가 글 몇 편만 읽어봐도 이분이 쓰신 글을 또 읽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득자 만나다 하는 이 글이 좀 유명한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만 봤을 때 득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당연히 어떤 여성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죠? 이름도 득자라는 이름도 약간 도시스럽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할 선생님의 첫사랑인가? 아니면 어떤 연이 있는 그런 여인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되죠. 요즘 말로 제목에 낚여서 읽게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낚여서 읽더라도 아주 유쾌하게 이 글을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글이 이제 첫째 단락은 여기 없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득자는 못 만날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날 가망이 없었다. 득자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도였어. 길이 너무 멀었다. 죽을 때까지 못 만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못 만나도 그만이지 하고 포기해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하는 이게 이제 첫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적었습니다. 덕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 다만 덕자의 사촌될 모습을 보고 얼굴과 몸매를 그려볼 수는 있었다.
만난 적 없는 득자를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풍문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오는 득자의 소문은 굉장했다. 글래머 스타일이 숨겨져 있는 맛이 숨을 죽일 정도라고 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예, 아이고,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아이고, 이유도, 아주 뭐, 외관상 외모가 굉장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게 아니죠. 예, 득자는 잘생긴 여인이 아니라, 고급에 속하는 생선 이름이다. 아마 득자라는 생선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농어목 병어과에 속한다. 영문명은 코리안 폼프렛이며 우리말 정식 이름은 득자병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어보다 이게 좀 크고 해서 조금 쉽게 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고기는 아닌데 이분이 득자를 전라도 이제 고창에 가서 전통시장에서 득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득자를 그동안 참 이거 만나고 싶어 했고 참 한번 맛있게 먹고 싶어 했는데 득자를 뭐 대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어물전에 판 위에 누워 있는 득자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득자야 하고 부를 뻔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자라는 이름을 알면 보통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이게 비싸고 귀한 고기라는 걸 알면 주인이 비싸게 부를까 봐서 그냥 모른 척 시침을 뚝 떼고 이 고기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가지고 이 고기를 35,000원 주고 사와서 아주 뭐 그걸 했다는 사가 와서 요리를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에 보면 그 득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어원도 막 있거든요. 어부가 잡아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 갖고 자기가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동네 처녀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득자야 사랑해 하는 글로 결미를 맺은 예, 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글 또 살펴보죠. 역시 구하의 선생님의 푸른 휘파람이란 글을 보겠습니다. 자, 음식 이름에 휘파람이란 푸른 그것도 푸른 휘파람이란 이런 제목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첫 줄에 첫 단락부터 나오죠. 쌈입니다. 쌈. 예, 구할 선생님 제목 붙이는 이 기술 보십시오. 아까 득자 만나다도 있었지만 푸른 휘파람. 그냥 뭐 고등어 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득자란 그 생선을 어떤 여성 독자한테 어떤 여성의 그뭐 첫사랑이라든지 여성을 딱 연상시키듯이 독자를 딱 이렇게 끌고 가고요. 지금 푸른 휘파람이란 제목으로서 왜 휘파람이라고 부를까라고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독자를 딱 이렇게 읽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처음 해볼까요? 쌈은 예술에 가깝다. 예술 중에서도 미술 쪽이다. 쌈거리가 푸짐한 식탁을 대하면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은 것처럼 10번 흥분이 일곤 한다. 밥과 반찬은 입맛 당기는 대로 입에 넣어 씹으면 되지만 쌈은 그렇지 않다. 재료를 차례대로 손바닥에 쌓아 올려야 하고 된장이나 갖은 양념 또는 젓갈 국물로 덧칠을 해야 맛이 난다. 덧칠이라고 했습니다. 젓갈 국물을 올린다고 안 했죠. 왜? 아까 쌈은 예술이라고 그러고 미술이라고 그러고 붓이 나오고 캔버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덧칠을 한다. 참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미술이다. 이 한 단락 쓰는 글 솜씨 보십시오. 한 단락에 어디
흐트러집니까? 딱 그를 모았습니다. 아, 이 단락에서는 중심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단락에 한 단락에는 이야기가 몇 개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쌈을 썼는데 쌈은 예술인데 예술 중에서도 미술이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앞에 문장을 가지고 뒷문장을 당기고 그 뒷문장은 또 앞과 뒷문장을 연결시키고 이렇게가 따닥 예, 한 단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 첫 줄을 너무 이렇게 길게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무거워서 첫 줄부터 첫 단락부터 머리가 무거워서 기우뚱거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나 첫 줄은 쌈박하게 예 그냥 구질구질한 말은 그 뒤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쌈박하게 깡충하게 쌈은 예술에 가깝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쌈에 대해서 적으면서 참 여름 쌈은 입맛을 돋궈주는 이제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쌈을 살 때는 뭐 상추 쌈 얘기도 하고 또 호박잎 쌈 얘기도 하면서 그 호박잎 쌈을 예, 쌀 때는 조선 호박 잎을 가지고 싸야 맛있다. 그리고 된장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예, 우리 조선 된장으로 싸 먹는 것이 맛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선 된장 얘기 뭐 이렇게 넣지 말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담백한 맛은 역시 쌈된장에 참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는 날된장이 제격이다 하면서 무대 의상보다 누드가 더 아름답듯 화려의 극치는 역시 소박이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 이 대꾸법 보십시오. 아름다운 거. 예, 무대 의상 아주 겹겹이 우리가 왕비의 의상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막 13겹인가 막 열 몇 겹을 이렇게 입더라고요. 예, 그 물론 아름답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누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화려함의 아주 끝까지 가면 예, 최고의 화려함은 소박합니다. 요렇게 문장 한 줄이 어떤 아포리즘 문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한 줄 자체가 어떤 경구, 예, 선시 같은 그런 문장으로 이분은 우리가 줄 연필로 밑줄 긋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쭉 지금 쌈에 대해서 찬양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번 볼까요? 어,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뱃전에 기대한 자, 막 소주 한 잔에 고등어 쌈이라. 생각만 해도 육관 악겨의 나팔격인 입술을 타고 육관, 우리 몸이 전부 다 이 육신이 악기죠. 그러면 이 우리 몸을 악기라고 봤을 때 나팔은 어디입니까? 입술이겠죠. 그래서 그 입술을 자기 몸이 전체적으로 육관 악기인데 그 나팔인 입술을 타고 쌈이 고등어 쌈이 너무 맛있으니까 푸른 휘파람이 터져 나온다. 왜? 푸른 쌈을 입속에 넣었으니까 휘파람도 푸른 휘파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What a wonderful world 하고 참 예, 루이 암스트롱의 그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예, 그런 멜로디를 입술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이 생각하시는 것 한번 보십시오. 육관 악기. 자, 몸 자체를 육관 악기라 했는데, 저기 남미 쪽에 가면 어느 부족 같은 경우에는 뼈를 가지고 악기를 실제로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슨 악기라고 할까요?